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혁신 서비스 PM의 송재철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제할 내용은 요즘 핫한 메타버스에 대한 거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앞서 발제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전반적인 메타버스에 대한 인트로덕션과 그다음에 메타버스의 시장 동향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기로 하셨고요. 저는 그런 그거하고 조금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왜 메타버스가 왜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급격하게 빨리 다가오고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현재 이거 메타버스 쪽으로 지금 중소기업은 조금 지금 어, 주춤하면서 쫓아가지만 글로벌 대기업들이나 ICT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이 메타버스 기차에 올라타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왜 부상하고 이게 왜 우리 실생활에 올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하고 그 관련된 사례 이런 것들은 좀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 지원 정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지금 과기부. 그다음에 얼마 전에 디지털 뉴딜 2.0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발표가 1.0 발표가 됐었는데 이 메타버스가 가장 중요한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과기부에서 전략적으로 이 정부 지원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로 이 지원이 되는지 그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기업이 자 그러면 메타버스 시장이 열리고 메타버스의 생태계도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이거로부터 어떤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는 이제 뻔한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런 현실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준비한 시간은 대략 한 25분 내외에 조금 길어지만 30분 정도, 2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비디오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죠. 거기에, 어, 20년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 미래 20년에는 SF 영화에서 보던 일이 벌어질 것이다. 즉, 메타버스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얘기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메타버스가 오는 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다양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며 살아가는 일종의 소우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유니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존 리치텔로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픽이라고 하는 회사의 팀 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 이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ICT 쪽에서 아주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버금가는 이런 충격적인 어떤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신인프라, 이게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요양반이 하는 얘기가 가상현실 호리즌 안에 일단 1,000만 명을 모으겠다. 자, 이거를 지금 페이스북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회사들은 글로벌 ICT 관련 회사에서 아주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의 CEO들이 이런 메타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의 어떤 로드맵, 사업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왜 오고 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의 용어는 여기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처음 개념이 이제 등장한 거는 1992년에 닐 스테픈슨이라고 하는 SF 소설에서 스노우 클래시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 소설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가상세계, 사이버 세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SF 소설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저희 나이대에 계신 분들, 싸이월드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98년에. 그래서 그 도토리 가지고 뭐 안에서 어떤 플랫폼이나 그 환경 안에서 뭐 거래도 하고 뭐 이런 거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가장 앞서 있던 서비스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돼서 3,200만 명까지 갔다가 이 서비스가 크로즈가 되어버렸죠.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싸이월드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거의 세계 최초로 지금 SNS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실물 경제하고 매출, 이익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이게 크로즈가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픈 각오를 우리가 갖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 한 10년 정도의 텀이 지나서 가상세계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미국 개발사의 린든랩 창업자인 필립 로즈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서비스로 처음 여기에 접근하게 되었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실물 경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그리고 한 번 실수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이버 세상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들어가서 내가 평소 하고 싶었던 거를 내 마음대로 또 다른 실물 경제와는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던 세컨드 라이프. 이게 바로 가상세계의 메타버스의 효시라고 초기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처음에는 그 적극 사용자층에서 회자가 되었으나 확산되지 못하고 역시 2010년에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종료가 된 거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비스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모델, 실물 경제하고 연결이 돼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수익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재미가 있어야 되고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 품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즉 예를 들면은 칼라와 같은 해상도가 좋은 혹은 칼라와 같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가상 사이버 아바타들의 그 리졸루션이라든지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2010년 3년 정도에는 이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이 한계 때문에 이 끊김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서로 통신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요즘처럼 많은 디바이스들이 저가의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없었다는 이런 한계 때문에 이게 이제 종료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자 통신 환경이 LTE에서 이제 5G로 발전하면서 자 5G라고 하는 기술은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통신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빨라진 이런 그 통신 인프라가 개선이 된 거죠. 특히 이 5G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동통신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 아주 최첨단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혹은 MS의 그 애저라고 하는 이런 클라우드 기술들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원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나와서 탈중앙화를 할 수 있으면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기술들. 자, 요거 쿠다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 그래픽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점차 발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AI,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 통신 환경이 아주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2011년에 특히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회사는 2011년에 MS가 인수를 해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게 부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020년이죠. 작년이죠. 여기에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와 같이 재부상을 화려한 그 재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블록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사용자는 거의 1억 5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약 2.6시간을 여기서 소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제세 이제 제페토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2억 명의 사용자가 지금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90%, 그 다음에 10대 미만이 거의 8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 사이버 공간에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여기에서 뭔가가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명품 회사죠. 그 다음에 나이키, 스포츠 의류, 스포츠 용품을 파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이버 세계하고 연결이 돼서 어떤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매출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향후 이게 지금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보면 이 5G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유성통신 네트워크,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데이터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이런 그 데이터댐의 환경, 그다음에 AI 기술, 그다음에 이제 NFT라고 하는 기술, 블록체인의 이제 확장 기술인데 뒤에서 이걸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NFT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홀로그램, 그 다음에 XR 디바이스 보급, 즉 과거의 AR, VR 장비들이 비싸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구글 그 안경 글래스를 끼고 나면 어지럼증이 있었죠. 어지럼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기능적으로 이걸 해소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래서 사용자가 증가하고 넷플릭스 사용자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클럽하우스가 부각이 되고 언택트 솔루션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면서 이 메타버스는 점점 그 생태계가 점점 확산이 될 것이고 많은 지금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 국한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산업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그 MZ세대에서 이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지금 엄청난 성장률을 가지고 엄청난 속도감을 가지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외 글로벌 회사들도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 해외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이런 생태계 조성 이런 그 정책들 그다음에 이런 그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 그다음에 지원 R&D 관련된 거 BR&D 관련된 것들을 지금 설계를 하려고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이용을 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부처가 과기부와 그다음에 교육부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MZ세대를 조금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은 아마 여기 세대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저도 여기 세대입니다. 자, 그렇지만 X세대라고 해서 65년, 79년 X세대, 그 다음에 Y세대, Z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를 분류를 했고요. 특히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을 M세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MZ세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2000년에 태어나서 Z세대이면서. 그래서 M세대하고 Z세대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 일단은 정보는 M세대는 이미지, Z세대는 동영상, 그 다음에 매체는 TV, 유튜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 M세대에서는 텍스트 메시지고 그 다음에 Z세대에서는 동영상 메시지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지명도가 중시가 됐었는데 이제 Z세대는 내 개성을 중시하고 있는 이런 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 기준도 M세대는 가성비, 가격 할인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었는데 Z세대는 첫인상, 디자인, 포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런 세대가 되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MZ세대가 이 메타버스에 거의 올인을 한다는 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게 자꾸 이렇게 커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와 같은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바타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간접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과거에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아이템만을 구매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게임 같은 거죠. 게임의 공급자가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공급자가 게임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수요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게임을 합니다. 하면서 아이템 같은 걸 이제 사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이템만을 구매하는 이런 일방적인 제공자 중심이었는데 현재는 이 이용자가 유저가 콘텐츠, 그다음에 아이템 이런 것들을 막 개발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 안에서. 그래서 제작하여 판매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 중심의 형태로 변화한다는, 그러니까 진화한 거죠. 이런 방식들이. 자,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가면서 가상세계를 즐기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메타버스가 점점 커져가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여기에 아마 동조하는 그 다른 전문가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이 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한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페토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자기가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면 그 공급자가 만들어 놓은 드라마를 일방적으로 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드라마를 만듭니다. 만들고 거기서 이 드라마를 다른 사용자들이 보게 함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구조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드라마를 자기가 만들고 그걸 그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 뭐 새로운 그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블록스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서 1년에 실제로 1년에 수십억을 번 Z세대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현실 공간에서 예를 들면 드라마, 게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작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얻었어야 됩니다. 문체부나 이런 데서 승인을 받고 제약이 있었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승인 없이 끊임없는 이 창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부각되는 것 중에 가장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통신 인프라와 이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들이 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5G 초고속 네트워크 상용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1세대 이동통신에서 이제 5세대 이동통신까지 5G까지 오기까지 기술이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썼던 게 이제 4G에서 LTE에서 지금 5G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바뀌어진 게 4G 대비 전송 속도가 약 20배. 그 다음에 초저지연이 되죠. 그래서 1ms 정도의 지연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지연 때문에 지금 자율차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촉각 수준 동시 반응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 10분의 1배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5G에서 가장 획기적인 게 이제 최대 기기 연결수가 인터넷에 통신망에 연결될 수 있는 게 100만 개 정도, 1km 제곱당 100만 개의 이런 그 최대 기기 인터넷
정보기기들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 인터넷, IoT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5G 초고속 네트워크 상용화와 같은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기술, 이런 상황. 자, 이거는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실 세계의 물리적 사물이나 시스템 설비 등을 동적 소프트웨어 모델로 구성하여 디지털 자산으로 만드는 기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인공지능 AI와 그다음에 Io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연구가 집중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HMD 쪽에 어떤 그 장비죠. 장비의 고도와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을 갖춤으로 해서 이제 보급화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단가가 과거에 10년 전에 살 수 있었던 단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훨씬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결국은 기술들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서 이 메타버스가 부상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FT라고 하는 그 기술이 부각이 되는데, 이건 Non-Fungible Toke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디지털 콘텐츠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이럴 때는 고려자기 하나만이 그 진품으로만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이제 사이버 세상이 되면서 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물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 사진 같은 거를 복사를 해버리면 진품과 복사본이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떤 게 진품이냐 이거에 대한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바로 NFT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의 희소성, 소유권 부여가 가능한 가상 자산화 기술을 이걸 NFT 기술이라고 하고 요즘 가장 핫한 기술 중에 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라든지 소비, 그 다음에 거래 이런 것들의 경제 활동의 수단으로 이 NFT가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FT가 이제 위변조라든지 추적 가능성, 그 다음에 가분성, 순환 증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못하게 하고 미적품으로 인해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장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왜냐하면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로 탈중앙화와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 추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발행 시간 및 횟수, 소유자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 블록체인의 블록으로 엮어서 투명하게 탈중앙화해서 모든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분성이라고 해서 부분 소유권을 인정을 해서 토큰을 n분의 1과 같은 형태로 나눠서 거래 가능한 이런 형태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작물이 NFT로 만들어지면 구매자는 창작물의 소유권을 얻어서 결국은 NFT 경매 시장으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이런 형태가 그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실례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그 디지털 컨텐츠 고양이죠. 이런 고양이의 그림, 디지털 컨텐츠 이거 하나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약 1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이게 진품이어야 되고 그래야지 1억 8천만 원을 투자한 거에 어떤 가치를 보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 NFT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런 그 기술로 인해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세계에서의 구찌. 자, 이거는 명품입니다. 그래서 465만 원에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465만 원에 팔렸다는 이 구찌 가방은 실물에서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 아니라
메타버스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기술, 그 가방을 465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것도 잘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의 4대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메타버스가 사이버 공간인데 이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독립적인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그다음에 거울 세계, 그다음에 가상 세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06년에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했었죠. 그런데 이 기술들이 2021년으로 오면서 이제 진화를 하면서 확장 현실, 증강 경험,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몰입 가상 세계로 이렇게 서로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융복합이 진화가 돼서 이제 하나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지금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30년이 되면 이 메타버스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 같은 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죠. 현실과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은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여 묘사하는 기술이 라이프 로깅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나이키 같은 경우에 거기 센서를 장착을 하잖아요, 운동화에. 그래서 이 센서 정보로부터 달린 거리, 소비 칼로리, 그다음에 선곡 음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울 세계, 가상 세계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확장된 가상 세계가 여기 거울 세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 세계 역시 AR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계층별 기술을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7개의 레이어로 X테크라고 해서 XR, AR, VR, MR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DNA죠. DNA. 그래서 데이터 네트워크 AI입니다. 거기에다가 맨 마지막에 이 B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이런 형태의 7가지 형태의 기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경험은 소프트웨어에다가 AI,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 과거의 기술들이죠. 뭐 이것도 뭐 한 5년 전, 10년 전에 과거의 기술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는 XR 기술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CDBC라고 하는 거죠. 요즘 최근에 나온 겁니다. 가상화폐의 종류인데,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그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전자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똑같은 거지만 중앙은행이 관리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CDBC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NFT 아까 잠깐 설명했던 그런 기술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게임, 소셜 서비스, 이 서비스, 극장, 쇼핑 이런 것들의 서비스가 가능한 핵심 기술 요소들도 이렇게 적용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보면 스마트 안경, 웨어러블, 촉각, 제스처, 음성 기반.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센서 기술들, 그 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서비스가 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상융합 경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표준화, 인증, 연동, 동기화 이런 관련된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 더 메타버스가 향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5G, 와이파이 6, 6G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이 계속 융합돼서 메타버스의 인프라를 개선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품질의
그 콘텐츠들에 의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의 이제 확장은 향후 DNA 플러스 XR 기술로서 이렇게 확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서비스 디자인은 이 공간, 그 다음에 휴먼, 시간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러월드라든지 새로운 상상의 공간 등 이 가상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휴먼에 의해서 디지털 휴먼, 그 다음에 휴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아바타 관련된 이런 서비스 디자인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과거와 시계를 넘나드는 이런 식의 실제 과거, 재설계된 과거로의 회귀 이런 식으로의 서비스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분야는 제조, 의료, 국방, 안전, 도시, 즉 처음에는 게임, 엔터테인먼트에 국한되었던 이런 적용 분야가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의 전 분야에 이렇게 확대돼서 적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요소 기술들,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간단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이렇게 반드시 오는데 그러면 그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그 디지털 뉴딜 2.0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2011년 7월 14일 불과 보름 전에 한국형 뉴딜 2.0 관련 뉴딜 2.0에 관련된 이런 법안을 지금 이런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주로 보면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시대를 선도할 ICT 융합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디지털 뉴딜 2.0에 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즉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는 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분야가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융합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으로 스스로 외부 상황을 인식 처리하는 지능형 IoT 서비스 발표 이런 쪽에 지금 지원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지금 이게 전부 디지털 뉴딜에 관련된 정책인데 총 49조 원을 향후 5년, 25년까지 이 49조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고요. 이 중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초연결 신산업 육성 쪽에는 약 2.6조 원 정도의 돈을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형 뉴딜 2.0을 이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발췌를 하였습니다. 이거의 출처는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들로 지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이 메타버스 진화에 따라서 이제 판매 제품, 이 콘텐츠군에 관련된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가 예를 들면 아바타라든지 가상공간, 그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물 제품, 그다음에 가상공간에서의 판매, 실공간에서의 판매, 가상공간에서의 판매, 그다음에 이거로부터 이제 서비스까지도 이제 판매되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의 판매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중소기업들은 지금 실물 제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가상공간이나 이 서비스 판매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 기업의 이제 특징을 보면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술이 사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연구개발 효과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고도화된 이런 분석 기술들로 나온 그 결론에 의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성장 전략은
디지털 전환의 트렌드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요. 모든 산업 분야에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특히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이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대단히 더디고 지금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쪽을 빠르게 해야지만 어, 관련된 업종에서의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량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량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차별화하는 이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죠. 그다음에 차별화를 통한 성장 전략 수립을 해야 되는 이 정도의 큰 그림에서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그 포럼에서 이 중소기업들이 과연 다가오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심각한 고민으로부터 어떤 중기 지원 정책이라든지 R&D 지원 정책들이 설계가 잘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를 가장 활발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처가 과기부입니다. 그래서 과기부에 관련된 추진 현황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일단은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작년 12월 10일에 발빠르게 이미 내놨고요. 그래서 가상융합기술 기반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세계 5대 가상융합경제 선도국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타버스 프로젝트 추진에 XR 메타버스 프로젝트 추진 21년입니다. 21년에 약 이미 지원이 되고 있죠. 그래서 CPND라고, 그래서 CPND는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그 다음에 디바이스입니다. CPND는. 그래서 공간 정보에다가 컨텐츠, 플랫폼, 그 다음에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 패키지가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대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XR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21년, 22년에 160억의 돈이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PND 가치사슬 통합 패키지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이미 지원이 되고 수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를 과기부에서 아주 발빠르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협력 체계로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여 신청을 받아서 총 181개의 기업 기관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죠. 대기업 24개, 중기업 50개, 소기업 83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기관 협대체까지 해서 180개의 기관 기업들이 참여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허브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판교에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5월에 일단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허브를 만들어서 입주 공간이라든지 멘토링, 비즈니스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설, 인프라 지원,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간, 장비, 기술 이런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으로 랩 운영, 케이스 스터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관련 콘텐츠 제작 및 고도화 자금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5월 달부터 지금 두세 달밖에 안 됐죠. 그래서 지금 개소를 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과기부나 디지털진흥원 이런 데서는 지금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데 중요한 중소기업부에서는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지원 계획이라든지 내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IT 기업들이 전체 중소기업의 약 50%가 넘습니다. 50에서 60% 정도 되는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된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50%, 60%가 되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 전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지금 제가 확인했고요. 혹시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메타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에게 메타버스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서 그런 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런 그 토론을 좀 이루어서 중소기업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인프라,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 자, 메타버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큰그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기술성에 관련된 것은. 주로 수년 또는 수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되어 오던 가상현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등과 관련된 개념들에 여기 최신 ICT 기술들이 서로 융합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랫폼 서비스, ICT 기술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들의 융합으로 만들어진 사이버 세상으로의 정의로 이 메타버스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서 그러면 왜 주목을 해야 되고 중요한 점은 첫 번째, 메타버스 관련 인프라가 대단히 데이터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실생활에서의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 메타버스 이 환경에서도 똑같은 데이터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모아서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어떤 정확성과 신속성을 결정을 한 다음에 학습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 메타버스는 게임, 생활에서 소통해서 이제 경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경제로 이어져서 실물 경제하고 이어진다는 이런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기기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 감정 제스처가 점점 성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플랫폼 연계로 실물 경제와 연계돼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신기술과의 결합,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당분간 메타버스를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급속하게 변화가는 변화에 대한 철저한 미래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 아이템과 서비스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 지원, 콘텐츠 제작, 실증, 테스트베드 등에 대하여 속도감 있는 정보 차원의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걸 제가 급하게 요청을 받는 바람에 요거의 발표 자료의 대부분의 자료는 아니고요. 일부 자료를 한국전자기술원으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그 일부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보강했고 재편집, 재작성한 자료임을 밝혀드리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관련 일부 자료를 제공해 주신 한국전자기술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